그래서 아마 뭐 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미리 까먹기 전에 얘기를 하자면 학교 가요? 안 가요? 이번 주 아니고? 아무튼 학교 그럼 온라인으로라도 뭐 이렇게 안녕할 거 아니야. 계약 안 하냐? 하긴 다 하잖아 이번 주 안에. 그지? 그러면 계약을 하면 대체로 초반부에는 뭐 계약을 했다고 너네 뭐 온라인으로 수업을 안 할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지? 뭐라도 하겠지. 대체로 첫 시간에 선생님들이 많이 하는 게 이번 학사 일정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아마 여러분 제 부탁인데 들어요 좀. 학교를 선생님이 온라인으로 무슨 말을 하시면 잘 들었다가 학사 일정이나 아니면 이제 만약에 지구과학 수업을 하신다 그러면 아마 2학기에 지구과학이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예상컨대 중간고사는 요 정도, 기말고사는 요 정도가 되겠다 뭐 그런 얘기들을 대체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얘기 좀 듣고 와요. 과연 중간고사가 어디쯤에서 끊어질 것인가? 지금 보면 세 분이 시험 범위가 조금씩 다른데 그래도 얼추 다 이건 다 들어가거든요. 태풍 시험 안 본 사람 여기 없잖아요. 태풍. 그죠? 날씨 시험 다 봤잖아. 그 날씨 다음 해수의 순환인데 해수의 순환이 뭐 안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는 따로따로 이제 복습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아마 대충 다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꼭 좀 듣고 와요. 뭐 했나. 이렇게 할 거야 하면 하신대나 봐요. 네. 모르겠네. 방학 동안에 즐겁게 쉬신다 그랬는데 아직 방학 중이잖아. 그런 건 칼 같아요. 아무튼. 오. 안 켰어. 그렇니? 자, 단원의 제목은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요 이제 앞전의 내용이 대기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얘기를 했어. 그래서 날씨에 대한 얘기, 태풍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악기상, 뇌우, 아니면 국지성 호우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다음에 해양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해수의 성질과 순환. 해수가 염분이라는 성질도 있고 밀도는 어떻게 달라지고 수온은 어떻게 달라지고 뭐 이런 요소들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리고 이제 그러한 성질을 가진 해수가 표층에서 또는 심층에서 순환을 하고 있는데 이 순환의 요인이 무엇인가? 표층 순환의 원리는 바람 때문이라면 심층 순환의 원리는 밀도 차이 때문에 이제 하게 됐고 그 순환이 결과적으로는 지구 전체를 해수가 흘러다니면서 뭐 해주고 있어요? 에너지를 이제 불균형을 맞춰주고 있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구의 에너지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이제 오늘 하는 얘기가 그 대기와 해양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이제 예시들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겠지. 여기서 첫 번째로 나오는 말은 에크만 수성이라는 게 하나 나오죠. 이제 지속적으로 한 방향으로 해수 위에서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해수가 흘러가고자 하겠지. 그런데 지구 자전에 의한 효과 때문에 꼭 그대로 따라 못 가고 어느 정도 이제 경로가 달라지더라.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여기 이렇게 해수가 있습니다. 해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선생님이 한 일부를 그냥 이렇게 해수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기둥, 원기둥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한 방향으로 지속적인 바람이 불고 있어요. 여기 방위 표시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어떠한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남풍이라는 바람, 남풍 계열의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고 있고 여기가 지리적으로는 북반구라고 해보겠습니다. 북반구에서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바람이 이제 해수 위를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지. 저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지구 자전에 의한 전향력까지 여기 얹어지는 바람에 바람 방향으로 고스란히는 못 따라가고요.
바람 방향의 오른쪽으로 살짝 이제 휘어져서 얘가 따라 흐르게 돼요. 그래서 요 해수가 어떻게 흐를 거야? 얘 따라 못 가고 오른쪽으로 살짝 휘어져서 흐르게 되겠지. 오른쪽으로 살짝. 한 45도 정도 휘어져서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위쪽에 있는 해수가 이렇게 흘러가면 그 바로 아래에 있는 그 아래쪽에 있는 애는 얘 따라서 또 가려고 하겠지. 왜냐면 물끼리는요, 여러분 응집력이라는 게 있어요. 한 놈이 가면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흐르는 유체이기 때문에 유체들은 다 전향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못 따라가고 또 비스듬하게 따라가고요. 똑바로 그 밑에 있는 애도 또 슬금슬금 이렇게. 그러다가 어떤 순간이 오게 되냐면 표층수의 방향과 정반대 방향이 되는 타이밍이 와요. 찌금찌금 이제 깊이에 따라서 화살표 방향이 막 휘다가 표층수의 방향이랑 정반대 방향이 되는 타이밍이 와요. 자, 여기까지를 이제 평균적인 해수의 흐름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이보다 더 깊은 곳은요, 바람에 의한 효과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 효과가 미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 전체 요만큼의 해수가 그래서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방향으로 흐르게 됐다. 아, 전체적으로 지금 오른쪽으로 흐르게 되잖아요. 맨 위에는 당연히 오른쪽 45도인데 그게 이제 그 아래 있는 애들한테 영향을 미쳐서 전체적으로는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로 해수가 흘러가게 됐어요. 자,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 이런 식으로 어디에 해수 위에 지속적인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과 지구 전향력의 효과로 표층 해수의 평균적인 흐름의 방향이 북반구에서 오른쪽으로 90도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요. 요걸 에크만 수송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흐름 자체가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인 거지. 바람이 불어서 해수의 흐름이 한 방향으로 생긴 거니까. 이걸 이제 남반구를 비유를 하자면 쓰기만 할게요. 남반구는 이제 반대죠. 왼쪽으로 90도 방향으로 이제 해수가 전체적인 흐름을 갖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가끔은 표층의 방향하고 전체적인 평균적인 해수의 흐름 방향하고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가장 바람 부는 바로 아래의 표층은 오른쪽으로 가긴 가는데 어떻게 간다? 45도 정도 꺾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게 아래에 있는 마찰층에 계속 영향을 줘서 평균적으로 얘네가 어느 방향으로 간다? 오른쪽 90도로 이동한다. 요거야. 그래서 요 방향을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이러한 해수의 흐름을 에크만 수송이라고 부른다. 그럼 요것 때문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용승이나 침강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뭐 별거 없어. 용승은 이런 식으로 해수가 흐르게 되면 해수가 뭐 하는 지점이 생겨요? 흘러나가 버리는 지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을 기준으로 해수가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걸 발산이라고 표현을 하지. 그래서 해수가 발산하는 지점이 생기고 상대적으로 뭐 하게 되는 지점도 생기는 거야? 흘러서 들어오는 곳도 생겨요. 흘러나가는 곳도 생기지만 그래서 흘러 들어오는 해수가 수렴하는 곳도 생깁니다. 그래서 해수가 발산된 곳은 얘가 표층에 있던 해수가 가고 비어있는 자리를 저 깊은 곳에 있는 해수가 올라오게 돼서 용승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해수가 막 모여 들어온 곳은 자꾸 해수의 양이 많아지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뭐 하게 된다? 아래로 침강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용승이나 침강이라는 현상이 원인으로는 에크만 수송이 원인이 되어서 이제 나타나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용승 침강의 예시를 하나씩 들어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예시로 1번이 뭐예요? 연안용승이라는 현상하고 연안침강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연안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으니까 대륙과 해양이 맞닿는 지역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가 대륙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육지.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바다라고 보면 북반구를 계속 기준으로 한번 해보자. 여기 바람이 자꾸 어떻게 불고 있어요? 자, 이렇게 불고 있어요.
바람이 지금 방위 표시를 이렇게 그리면 무슨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바람이 부니까 이 바람 따라서 해수도 흘러가고 싶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대로는 따라 못 가고 어떻게 된다? 오른쪽으로 휘어져서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어떻게 흐름이 생겼어요? 육지 가까운 연안에서 대양 쪽으로 해수가 흘러나가 버리게 돼요. 그러면 요 연안에서는 빈 부분이 생겨요. 여기가 이제 발산하는 곳이니까. 해수가 발산해버린 그 빈 자리를 저 심해에 뭐가? 찬 해수가 올라와서 채운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연안 용승이라고 부르죠. 연안 용승이 일어나면 요 육지에 살아가는 이 대륙에는 환경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보이냐면 찬물이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그 찬 해수에 의해 주변에 있는 대기도 차가워져요. 대기가 매우 안정해져요. 찬 공기는 안정해지는데 안정해진다는 얘기는 두꺼운 구름이나 이런 걸 형성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뭐 기껏해야 층운형 정도? 그도 아니면 아예 구름을 형성 안 하고요. 그냥 대기가 냉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잦은 안개 정도. 그리고 기후적으로는 좀 서늘한 기후를 형성해 주는 거지. 그래서 연안 용승이 나타나는 지역은 같은 위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후가 좀 서늘하고 그 다음에 안개가 좀 발생하고 그런 특징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침강은 반대하시면 돼요. 안 그릴까? 여기를 똑같이 육지라고 보면 침강 뭐 바람 방향 반대로 두면 되지 뭐. 바람이 이렇게 불었더니 해수가 어떻게 됐어요? 흘러 들어왔어요. 그죠? 바람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져 들어와야 되니까, 흘러 들어와야 되니까. 들어오는 바람에 이 연안 쪽에 수렴하게 됐네, 해수가. 그래서 그 수렴한 따뜻한 해수가 뭐 하게 된다? 침강하게 됐어요. 이걸 연안 침강이라고 하죠. 침강이 일어나는 데는 따뜻한 해수가 자꾸 유입이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같은 깊이에서 해수의 수온이 높은 편이에요. 따뜻한 해수가 자꾸 왔으니까.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해수의 수온이 낮아지기 시작하는 수온 약층의 깊이가 더 깊은 곳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용승하는 애는 찬 해수가 올라오니까 조금만 깊어져도 빠르게 수온이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여기는 따뜻한 해수가 자꾸 밀려 들어와서 그것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밑에 있던 찬물을 더 밑으로 누르는 거야. 그래서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즉 수온약층의 깊이 자체가 더 뭐한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지. 그런 것들까지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연안 용승이나 연안 침강 같은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바람에 의해 매크만 수송이 나타나고 그 결과 저 해저에 있던 아래쪽에 있는 해수가 올라올 거냐 내려올 거냐를 결정을 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날씨에까지 영향을 주게 됐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고기압이나 저기압이 해수 위에 해면기압이라는 표현을 쓰죠. 해수 위에 형성이 되면 그 고기압 중심에서 또는 저기압 중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해수가 이렇게 있는데 자 하필이면 이 바닷물 위에 고기압이 형성이 됐어요. 고기압. 고기압이 형성이 됐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 중심에서는 무슨 기류? 하강기류. 그죠? 중심에서 하강기류 그리고 이렇게 내려온 대기가 뭐에 되게 돼? 불어 나가죠. 시계로 반시계로. 시계로.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게 돼요. 그래서 계속 이제 해수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계속 바람이 부는 거야. 그러면 이 시계 방향으로 부는 바람 때문에 그 해수, 이 바람 부는 거 아래에 있는 해수 또한 매크만 수송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바람 방향에 어떻게? 오른쪽 90.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 오른쪽 90, 오른쪽 90. 그래서 결국에는 이 표층 해수가 고기압 중심으로 모이는 거지. 수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수가 수렴하게 되고
그 결과 중심으로 수렴한 이 따뜻한 해수가 뭐 하게 된다? 침강하게 된다. 그래서 아래로 침강. 이게 고기압 중심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남반구 해수 위에 고기압이 배치돼도 똑같은 거예요. 다만 이 방향의 차이는 있겠죠. 그죠? 하강기류고 이번에는 아마 반시계 방향일 거고 그리고 이 에크만 수송 방향도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90일 거고 그렇다 해도 방향을 잘 따져보시면 결국 고기압 중심에서는 해수가 수렴하고 그것이 침강해요. 자, 그럼 저기압 중심은 뭐 또 다르게 얘기하실 수 있으면 되겠지. 저기압이 배치가 됐네. 저기압은 중심에서 상승기류, 바람은 반시계로 불어 들어오죠. 자, 이 바람 방향을 따라 이제 해수가 움직이더라. 근데 대신 북반구니까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 그래서 중심에서 해수가 발산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심이 뭐 하게 돼요? 비어있는 자리가 생기지. 해수가 발산하여 그 비어있는 자리를 뭐 하게 된다? 찬 해수가 용승하여 채워요. 그래서 저기압 중심이 해수 위에 형성이 된다면 그 바로 아래에서는 저기압 용승이 일어나는 거죠. 찬 해수가. 그래서 이제 흔히들 말하는 게 고기압 중심에서 저기압 중심에서 뭐 해수의 평균 수온을 묻는다든지 아니면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를 묻는다든지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기압 중심에서는 이제 용승에 의해서 뭐가 된다? 아까 말한 것처럼 수온 약층의 깊이가 더 얕아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누구보다? 고기압 중심보다. 뭐 이런 요소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오는 게 뭐예요? 적도 용승이에요. 적도 용승은 대기대 순환할 때 같이 등장을 해야 됐었지만 내가 적도라고 가정을 하면 위도 30, 남반구 위도 30 대충 써볼게요. 자, 0에서 30 사이에 부는 바람이 뭐예요? 기억나요? 북동무역풍. 자, 북동무역풍이 불어요. 30에서 또 0에서 30 사이에는 남동무역풍이 불죠. 이렇게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고 있어.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냐?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바람 방향의 북반구에서는 오른쪽 90. 남반구에서는 왼쪽 90. 자, 이렇게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해수가 흐르게 됩니다.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 바람 방향의 왼쪽 90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적도 부근에서는 해수가 뭐하는 효과가 나타나요? 발산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결과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뭐한다? 저 칠판 밑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해수가 올라와서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적도 용승이 일어나는 자리. 그래서 우리 혹시 그거 기억나요? 태풍은요, 적도에서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네, 적도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 이유가 얘도 같이 엮어도 상관없어요. 적도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는요, 실은 이 용승에 의해서 이제 해수의 수온이 낮기도 하지만 거기다가 전향력의 영향이 크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얘가 원래는 태풍이 형성이 되면 뭐 해줘야 돼? 이제 북반구든 뭐 남반구든 고위도로 올라오면서 바람이든 전향력이든 뭐 이런 것들에 의한 효과로 포물선 궤도를 그리면서 북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적도에서는 그걸 못 해요. 그래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또는 이제 적도에서는 대체로 이 지속적인 바람에 의해서 뭐 하게 되는데 용승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 찬해수가 올라오게 되는 거니까 우리 태풍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열대 해상에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온이 이제 부족한 거지. 그래서 그런 다양한 요소가 돼서 태풍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까지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용승과 관련된 얘기예요. 연안, 고기압, 저기압 용승, 적도 용승. 그리고 이 용승이 나타나는 모든 지역은 뭐하다? 주변 지역보다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낮고 주변 지역보다 수온이 낮은 편이며 그죠? 그리고 혹시나 주변하고 비교를 하자면 서늘한 기후에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기후적인 차이점도 있습니다. 까지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혹시나 더 얹자면 연안 용승에 의해 찬해수가 공급한 산소나 영양염류 덕에
저 동네 바다에 해양 생물이 살아가기 좋은 환경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조경수역을 형성하는데 얘도 한몫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대기와 하양의 상호작용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와 하양의 상호작용에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에크만 수송이랑 하나는 뭐? 엘니뇨 라니냐. 근데 앞부분에 나오는 에크만 수송은 이런 느낌으로 정리만 잘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이 나오든 예시가 등장을 했을 때 바람의 방향, 해수의 흐름의 방향 이런 거 잘 따져야 돼. 맨날 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했어. 여기 남반구야. 여기가 용승이 일어나는 지역이래. 바람이 어떻게 불었을까? 여기에서 용승이 일어나려면 해수가 어떻게 돼야 돼? 나가야지. 남반구인데 해수가 이렇게 흐르려면 바람은 어떻게 불어야 돼? 이렇게. 그죠? 바람 방향의 왼쪽 90이니까. 이렇게 바람이 불었다라는 건 이 지역의 입장에서는 어느 계열의 바람이 분 거야? 남동풍. 그죠? 계열의 바람이 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됐어요? 뭐 얘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조금 더 많이 이야기가 되는 엘니뇨 라니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엘니뇨 라니냐는 뭐 많이 해서 뭔지 다 아시잖아요. 근데 지역적으로 저게 어디서 나타나는 현상인지 혹시 기억나요? 지리적으로. 어느 동네에 대한 이야기인가를 이제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태평양 적도 부근. 인도네시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기 남미의 페루, 칠레 이쪽. 조금 더 내려가서 해면기압 얘기가 나오면 타히티 섬이나 다윈섬까지 다 생각이 지명까지 기억이 나셔야 되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태평양의 저위도 부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땡땡땡 한 부분이 뭐예요? 적도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적도 부근 태평양 바다인 거고 지역적으로 이쪽이 서쪽인 거고 이쪽이 동쪽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서태평양, 동태평양 이렇게 얘기하죠. 실은 이제 서태평양 적도 해상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미 얘네가 요 위치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걸 아는 상태니까. 그럼 지금 이 동네 바닷물은요. 저위도 부근이니까 충분히 뜨거운 상태예요. 그죠? 그 뜨거운 따뜻한 표층 해수가 여기서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왜 아까 잠깐 했잖아요. 그죠? 무역풍. 뭐 북동 무역풍이 됐든 남동 무역풍이 됐든 여기 무역풍이 불고 있는데 그 무역풍이 잘 생각해 보면 동에서 서로 주로 부는 바람이죠. 북동에서 와서 오는 바람이고 남동에서 오는 바람이니까 동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동에서 서쪽으로 이제 무역풍이 불어요. 자, 평상시에는 무역풍의 영향으로 뭐 한다?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어서 그 방향으로 이제 해수가 흘러가겠죠. 그래서 뭐 선생님 여기 에크만 수송 자 에크만 수송은 범위가 되게 좁은 이야기예요. 특정 위치에 대한 이야기라면 얘는 이제 태평양 바다 전 구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슬금슬금 따뜻한 해수가 동에서 서로 흘러가 버렸어요. 따뜻한 표층 해수가 서쪽으로. 누구 때문에? 바람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서쪽 바다는 주변보다 수온이 좀 높아지겠죠. 따뜻한 해수가 자꾸 오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수온이 높은 상태. 상대적으로 동쪽 바다 위는요, 해수가 나가고 없어요. 발산했잖아요. 발산한 자리로는 뭐 하라 그랬어요? 저 해저에 찬 해수가 올라오라 그랬어요. 찬 해수의 용승으로 수온이 좀 낮은 상태예요. 해수의 수온은 그 해수 위에 있는 대기에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온이 높은 바다 위의 대기는 가열되어 상승하고요.
수온이 낮은 바다 위의 대기는 냉각되어 하강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런 식으로 순환을 하게 되겠죠. 여기가 상승했으니까 저기압이 형성이 되고 여기는 하강하니까 고기압이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하나의 순환세포 비슷하게 나는, 그죠? 상승하고 올라갔다 하강하고 상승. 이것을 워커 순환이라고 불러요. 이런 식의 순환세포 비슷한 게 생기면서 결국 이 결과 동태평양 지역은 고기압이 배치가 될 테니 날씨가 맑고, 그리고 대신 되게 날씨가 맑고 되게 뜨거운 동네잖아요. 여기 저위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살 수 있을 수준인 이유는 용승에 의해서 기후가 조금 서늘하게, 그래도 일반적인 같은 위도의 지역보다는 좀 덜 덥게 유지를 해주는 거지. 되게 뜨거운 햇살이 비추지만 이거 덕분에 그래도 기온 자체는 그나마 좀 나은 거야. 그리고 이 용승에 의한 산소 공급, 영양염류의 공급으로 여기 어장이 형성이 되어서 그것이 여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급원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상대적으로 서태평양인 지역은 저기압이 배치가 되니까 비가 엄청 올 거 아니에요. 저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그 많은 비를 이용하거나 그 많은 비에 대처가 가능한 형태로 가업들이 발달을 한다든지 뭐 그랬겠지. 그래서 이 동네에 보면 비가 정말 시시때때로 오죠. 그죠? 왔다가 막 갑자기 쨍 했다가 왔다가 막 이러고, 그 다음에 그렇게 시시때때로 올 때마다 사람들 보면 되게 그게 익숙해. 잠깐 오면 그냥 맞아. 해가 나면 다시 말려. 뭐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저기 수상가옥들, 집들이 이제 물 위에, 그런 것들이 긴 세월 동안 이게 지속적으로 이런 날씨였기 때문에 그 날씨에 맞게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평상시의 상황이에요. 근데 항상 우리 엘니뇨 라니냐는 뭐가 중요해요? 평상시와의 비교가 중요해요. 비교. 평상시와 어떻게 다르냐? 자, 엘니뇨 시기다. 엘니뇨 시기의 가장 큰 요인은 무역풍이 뭐 되었다? 무역풍이 약화되었다. 자, 무역풍이 약화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동태평하고 서태평양을 나뉘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림은 더는 그리지 않을게요. 이거 갖고 그냥 보고 가는 거야. 자, 어떤 상황이 달라졌느냐? 무역풍이 약화되면 따뜻한 표층 해수가 서쪽으로 못 가요. 그래서 동쪽에 그냥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동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동태평양 수온이 높아져요. 상대적으로 서태평양은 참 따신 물이 왔어야 되는데 안 왔으니까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요인으로 치자면 동태평양은 용승이 이제 약화됐기 때문에 또 더 어떤 결과를 가져왔겠죠. 그러면서 수온의 변화가 원인이 되어 기압 배치가 완전 달라져요. 이쪽이 수온이 올라가니까 여기가 오히려 저기압이 되고요. 저쪽이 수온이 떨어지니까 저쪽이 고기압이 되죠. 그래서 기압 배치가 역전이 돼서 동태평양이 저기압이 배치가 되고요. 서태평양이 고기압이 배치가 됩니다. 그 결과 기상현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 동태평양은 원래 날씨가 맑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저기압의 지속적인 배치로 비가 많이 오니까 홍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서태평양은 반대로 원래는 비가 많이 오던 동네인데 안 오니까 가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아까 여기 어디라 그랬어요? 동태평양이 페루, 칠레 이쪽이라 그랬고요. 서태평양이 인도네시아 이쪽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 지명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하자면 이제 뭐 수온약층 깊이. 그러니까 수온약 그 등수온선의 기울기. 자, 평상시에는요 이쪽이 표층수온이 높은 편이고 여기가 낮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낮은 등수온이 여기 가서 다시 만나려면 저 깊은 데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양쪽, 이 등수온선을 이렇게 양쪽으로 그려놓으면요 기울기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나와 있게 나와요. 이렇게. 여기랑 같은 수온이 되는 애를 찾으려면 좀 깊이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엘니뇨가 되잖아요.
엘니뇨가 되면 여기는 수온이 뭐해지고 높아지고, 그죠? 여기는 오히려 수온이 평상시보다 뭐해지니까 낮아지니까 이 등소온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해져 버려요. 비슷해지는 거지, 양쪽이.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함께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꼭 굳이 하자면 저기 동태평양 앞바다의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는 평상시와 엘니뇨 중에 언제 더 깊으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수온약층 시작 깊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요, 찬물이 어딨나 생각하세요. 지금 평상시에는 찬물이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수온약층 시작 깊이가 되게 얕은 거야. 근데 이제 엘니뇨가 되면 저게 안 돼서 용승이 약화되기 때문에 찬물이 저 밑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수온약층이 시작이 되는 거지. 이런 요인들을 좀 같이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라니냐는 그냥 이 평상시 상황이 더 강화되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무역풍이 더 세져서 따신물이 너무 많이 갔네? 수온이 너무 높아졌어. 비가 너무 많이 와. 여기는 찬물의 용승이 너무 강력히 일어나서 수온이 너무 떨어졌어. 비가 와도 너무 안 오고요. 심지어 추워요. 여기서 추워요는 내가 추워요는 아니고 농작물들이 얼을 만큼, 냉해가 입힐 만큼 날씨가 서늘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평상 지난 100년 동안 이러고 기후가 있었는데 뭔가 요소에 의해서 급격한 변화를 겪었을 때 우리가 그걸 이상기후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평상시와 엘니뇨 시기, 평상시와 라니냐 시기, 그것도 아니면 엘니뇨와 라니냐를 서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비교를 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엘니뇨, 라니냐가 이제 등장을 할 때 보면 뭘로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프로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프를 예쁘게 그려볼까요? 자, 대체로 그래프들을 다 보시면 기준이 0값이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느낌으로 표현이 되고, 가로축은 대체로 시간이에요. 몇 년, 몇 년, 몇 년 이런 시간들이 표현이 될 거고, 그 안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선으로 그려질 수도 있고요. 막대 그래프가 될 수도 있어요. 막대 모양. 대신 포인트는 기준 0으로부터 플러스인 때가 있고 마이너스인 때가 있는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제일 중요한 요소는 여기지. 여기가 뭘 나타내는 물리량이냐. Y축이 무엇을 나타내는 물리량이냐. 자, 만약에 Y축 값이 난방진동지수라면 자, 난방진동지수가 뭐냐면 지리적으로 타히티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섬의 해면 기압에서 다윈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오스트레일리아에. 자, 다윈 지역의 해면 기압을 뺀 값을 난방진동지수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말이 이러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실은요, 이 타히티 섬의 해면 기압은 뭘 비유하고 있는 거냐면 동태평양의 저기 아까 내가 기압 배치 쓴 거 있죠? 저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동태평양 기압. 그러면 다윈 지역은 어딜 말하는 거예요? 서태평양 기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평상시에는 동쪽이 뭐하라 그랬어 내가 고기압이라 그랬고 서쪽이 저기압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수치가 있었을 거예요. 평상시의 상황. 그런데 이게 뭐 해버리는 거야? 엘니뇨가 되면 동쪽이 뭐 해져 버려요? 그죠? 서쪽이 고가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수치가 음수로 바뀌죠. 앞에가 고가 되니까. 그래서 난방진동지수라는 게 진동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플러스가 됐다가 마이너스가 됐다가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쪽하고 동쪽이 뭐 하게 되는 거야? 서가 저기압이고 동이 고기압이었다가 엘니뇨가 되면 여기가 고가 되고 여기가 저가 됐다가 라니냐가 되면 여기가 또 고가 되고 여기가 저가 되고 고가 되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진동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그리고 지리적으로 타히티 섬이랑 다윤이라는 어떤 지점을 한 이유는 해면기압 측정을 예쁘게 하려고 어느 지점을 정한 거야. 그래서 그냥 우리는 타히티 섬의 해면기압은 동태평양 기압을 이제 비유를 하는 거고 다윈은 서태평양 기압을 비유를 하는 거다. 그러다 보니 엘니뇨 시기가 되면 오히려 동태평양 쪽이 뭐 해버리니까 저기압이 배치가 되다 보니까 이 값이 음수가 돼요. 0보다 작아져요. 그래서 이 그래프상에서 Y축이 남방진동지수면 음수인 지점이 A인 지점이 오히려 뭐가 되는 거야? 엘니뇨 시기가 되는 거고 B인 지점이 뭐가 되는 거야? 라니냐 시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A가 엘니뇨, B가 라니냐가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Y축 값이 다른 값으로 나왔다고 치자. 뭘로 나오냐? 동태평양 수온 편차로 나왔어요. 대부분 수온 편차라는 말이 들어가면 뒤에 이게 뭐에서 뭐 뺀 값이라고 아마 줄 건데 혹시나 모르니까 주자면 나도 관측된 수온에서 평년 수온, 평상시 수온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타이밍에 관측된 동태평양 수온에서 원래 평상시에 여기 수온값을 빼보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엘니뇨면 동태평양은 엘니뇨 시기에 평균 수온이 어떻게 되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올라가니까 이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가 되겠지. 그죠? 평년보다 올라가니까 동태평양. 라니냐 때는 평년보다 내려가니까 이 음수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Y축이 얘가 되면 아까랑 반대로 A가 뭐가 되고 라니냐가 되는 거고 B가 뭐가 되는 거야? 엘니뇨가 되는 거야. 이게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Y축 값이 뭔지가 되게 중요해요. 동서태평양의 수온차. 동태평양하고 서태평양의 수온차. 평상시보다 커졌냐 작아졌냐 이거는 평상시보다 커졌냐 작아졌냐. 관측값 빼기 평년값 하시면 되죠. 평년값이라는 건 원래 평상시에 동태평양이 뭐했어? 수온이 낮았어. 서태평양의 수온이 높아서 이 차이가 있었을 거 아니야. 이 차이가 평상시 값이야. 근데 엘니뇨가 됐어. 그럼 어떻게 돼? 동쪽은 올라가고 서쪽은 내려오고. 여러분 이게 올라가고 내려간다고 이렇게 역전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찔끔 올라가고 얘는 찔끔 내려오는 거예요. 수온차가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었어요. 평년보다 줄어들었어요. 그죠? 아까 선생님이 수온차 이렇게 들어가면 관측한 값에서 평년 값을 빼는 거라 그랬는데 엘니뇨 시기에는 평년 값보다 관측 값이 작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값이 어떻게 돼요? 음수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음수가 나왔을 때가 뭐다? 엘니뇨다. 라니냐다. 이런 식으로 차이를 잘 구별을 해야 돼. 그래 놓고서 이제 기억 A 시기에 무역풍이 강화되었다. 그럼 이게 맞는지 틀린지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프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 건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그래프예요. 지금까지 많이 등장했던 아이라서 내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이게 이제 우리가 수능으로 넘어가고 모의고사로 넘어가면 정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변형 문제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아마 학교 내신에서 그렇게까지 변형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가 나왔을 때 어느 시점에 엘니뇨고 어느 시점이 라니냐나 정도는 반드시 찾아야 돼. 그래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엘니뇨가 뭐냐, 라니냐가 뭐냐 꼭 기억을 해두시되 그 베이스에서 그래프 해석을 자꾸 연습을 하셔야 정리가 잘 될 수 있어요. 됐습니까? 풀 게 없죠?